법정에서 고문당했다고 난린가 본데 그 살인범이 순순히 내가 죽였다고 하는 거 봤습니까? 그게 다 형사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집에도 못 가고 자식 새끼들 크는 것도 못 보고 국가에 희생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편하게 재판하는 거요. 너는 상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루라는 지시다. 그리고 꼭 진범을 잡아주세요. 고여인의 자백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장 상황과 불일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다투며 법정에서의 치열한 승부가 한창이던 가운데 고여인의 변호인은 고여인을 직접 조사한 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형사를 직접 신문함으로써 수사의 오류와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노림수였습니다. 형사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이 20일 남짓 앞으로 다가와 긴장감이 더욱 한층 고조되던 시점인 1981년 10월 14일 오후 4시 제1은행 태계로 지점에서 살해된 윤노인의 액면금 550만 원 정기예금 증서에 대한 인출 시도가 있다는 은행 신고가 용산경찰서에 접수됩니다. 윤노인 살인 사건은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됩니다. 만일 그자가 고여인의 공범이라면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고여인의 진술과 현장 상황 사이의 심각한 모순들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숨겨주고 혼자 무리하게 뒤집어 쓰려다가 진술이 이상하게 꼬인 것일 테니까요. 한편 진범의 출연이라면 재판받는 피고인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용산서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고여인을 수사하던 경찰관들은 즉시 은행으로 출동하여 예금 인출을 시도했던 사람을 연행하였고 예금 증서의 출처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인출 시도자의 배우가 검거됩니다. 범인은 바로 고여인을 직접 신문하였던 하 형사였습니다. 윤노인 살인 사건의 세 번째 주인공이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예금 증서를 빼돌려 5명을 거쳐 인출을 시도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반전에 신문들은 며칠간 톱뉴스로 이를 다루었고 정치 문제로도 비화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회사 좀 다니다가 68년 6월 순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 14년쯤 됐나? 파출소에서도 근무를 했지만 주로 용산서에서 형사 생활만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순경이네. 뭐 순경 월급 뭐 있습니까? 6개월마다 새빵 옮겨야 되고 9살 7살 아들 2놈하고 부인만 피똥 싸게 고생하는 거지 뭐. 큰 거 한 방이 없으니 표창 범인 검거 유공 이런 거 몇 번 받아도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형사가 술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오? 몇 달 전에 그 술집 년이 말을 갖고 몇 대 갈겼더만 그 징계나 받고 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징계까지 당했으니 평생 순경인 거지. 그래도 이번 사건 잘 처리했다고 유죄 판결만 나면 특진 대상이었는데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경찰관들 봉급이나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올려주시오. 같은 원효로 사는 인생인데 누구는 찢어지게 가난한 새빵살이하고 누구는 집에 폐몰하고 통장이 널브러진 방이다 보니 순간적인 욕심이 좀 났습니다. 동료들한테 보일 면목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여인은 정말 범인 맞습니다. 저도 형사입니다. 이거 확실하다고요. 법정에서 고문당했다고 난린가 본데 그 살인범이 순순히 내가 죽였다고 하는 거 봤습니까?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펜이나 굴리고 있는 판사 양반, 검사 양반들은 어디 증거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다 형사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집에도 못 가고 자식 새끼들 크는 것도 못 보고 국가에 희생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편하게 재판하는 거요. 현재의 경찰청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본부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국회에서도 하형사 사건으로 연일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뒤 경찰의 날 한 경찰서 경찰관들은 큰절을 올리며 사죄하였습니다. 하형사 예금 증서 사건으로 인하여 고여인 재판은 사실상 결론 나버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모든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1981년 대한민국 여름을 뜨겁게 만들었던 윤노인 살인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82년 2월 1일 오전 10시 고여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핵심 무죄 사유는 이렇습니다. 고여인은 불구인 윤노인을 4년간 부축하여 대학교 야간부를 졸업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점, 윤노인의 조카는 15명이나 되어 조카인 고여인의 남편이 받게 되는 공동상속 비율이 많지 않기에 살해 동기도 없는 점, 특히 고여인의 자백이 범행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고여인은 엎드려 흐느꼈고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으며 아버지는 법정에서 만세를 외치며 사필기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고문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만 40년 전에는 일상이었던 고문과 불법 수사, 그리고 이를 묵인하였던 법원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여론과 언론도 환영일색이었습니다. 법원 스스로 5공화국 11건의 유명 사건 판결에 왜 이 사건을 포함하였는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불법 감금, 잠 못 잔 악몽의 방, 대풀이 써야 했던 원고의 수백 장 분량의 자술서, 그리고 목욕탕, 물주전자, 몽둥이, 기자들의 눈총, 쏟아지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불빛, 현장 검증 구경꾼들의 악담, 300일간의 깜빵생활, 가족들의 고통, 국가배상 2,700만 원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인가? 고여인이 자백을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문입니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백보다 중요한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CCTV도 유전자 검사도 없었기에 자백을 받는 게 특히나 중요하였고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고여인은 8월 9일 새벽 1시 처음 자백을 하였고 그때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할머님네 집에서 가져나온 대문 열쇠는 비닐 종이에 싸서 헛간에 쌀독 밑에 두면 좋겠습니다. 고여인은 윤노인을 늘 어머님이라고 불렀음에도 할머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쌀독 밑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매우 어색합니다. 경찰이 불러준 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고여인이 기억하는 고문의 추억은 이렇습니다. 신고한 날부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중간에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다시 붙들려 가서 그레이스 호텔 같은 곳을 7차례나 옮겨다니면서 조사받았습니다. 잠도 안 재우고 계속되는 고문 견디다 못해서 형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인정했고 형사님들이 검사님 앞에 가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데려다가 정기고문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검사님 앞에서도 처음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형사들이 옷을 벗기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채 목욕주에 넣어 코와 얼굴에 물을 마구 붓고 전신을 때리고 차면서 너는 상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루라는 짓이다. 순순히 자백하지 않으면 죽어서 나간다라며 폭언과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살려만 준다면 아무거나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인생 포기의 순간에서 자백한 겁니다. 고여인이 호텔방에서 8월 9일 작성한 자백 진술서에는 그 기재 시간이 새벽 1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 형사는 검찰에서 스스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8월 13일 새벽 3시경에 고 씨를 신문하고 있는데 동료 형사가 폐물 발견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와 같은 수사 기록 자체에도 고여인을 재우지 않고 조사했던 사실이 명백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 형사는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고여인 변호인의 잠 안 재우는 가혹행위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고여인이 참선을 해서 며칠 안 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고문 형사가 판사님들 앞에서도 이렇게 뻔뻔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다못해 고여인 가족들에 대한 고문도 존재하였습니다. 검찰청 압수물 계장이었던 고여인의 남편 윤 씨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별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 수사인데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이 맞나 의문이 들었는데 조갑재 기자 서적의 기재도 그렇고 당시 기사에 나온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여인의 남편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찰관이 검찰 수사관을 고문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직접 검찰 수사관을 통한 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고여인의 남편도 7일간 구금 상태에서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잔인하고 끔찍했던 남편에 대한 고문 사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은 남편이 고여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내 아내가 범인인 것 같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옷을 벗기고 곤봉을 끼운 뒤 무릎을 꿇게 하고 위에서 밟아대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불러대는 대로 썼을 뿐입니다. 너의 아내가 같이 했다고 불었으니 너도 불라면서 조지는데 이거 뭐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임을 전제로 남편이 아내를 범인이라고 지목할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고문이었겠습니까? 가족이 가족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만드는 그 고문의 실행자들을 어떻게 단죄하여야 합니까? 당시 고여인의 변호인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인이었는데 고여인이 검찰로 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고여인을 면담했습니다. 고문받은 흔적이 완연하였습니다. 허리를 못펴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면회장에 들어왔어요. 얼굴은 부어 있었고 팔목이 멍든 것을 확인했죠. 고여인은 넋이 나간 듯 했는데 헛개비가 자주 보인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못할 짓을 했구나, 생사람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담당 부장검사를 찾아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소회를 구구절절하게 밝혔습니다. 남편도 구타당하고 동생도 공범이라고 녹음까지 틀어주면서 자백을 강요당하였고 죄 없는 아들딸 4남매도 모두 불려가서 같은 수모를 당하고 병을 친 다음 이 공개된 법정에서 어머니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어린 심정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눈물 없이 못 볼 지경이면 비단 변호인이겠습니까? 수감 직후 고여인을 면담했던 서울구치소 한 직원은 고여인이 몸을 벌벌 떨면서 나는 안 죽였다고 말하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하였습니다. 고여인은 검찰 조사 때나 재판 당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꼽주처럼 구부리고 다녔습니다. 고문에 정통한 당시 용산소의 어느 한 형사는 고여인의 이러한 건강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형사를 때리고 밟고 해서 고여인이 허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허리를 다치는 건 아니야. 물을 먹일 때는 반항을 못하도록 그 상체와 하체를 묶어 공기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꽁꽁 묶거든.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먹이는데 심장에 너무 부담을 주면 그 심장마비, 기도로 들어가면 뭐 폐부종이 생길 위험이 있어. 고문당하는 이가 뭐 때문에 그 힘이 허리에 집중되어 뭐 근육이나 뼈를 다칠 수도 있는 거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여인의 경찰 수사 후 심신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인정하였습니다. 고여인은 경찰에 연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보험회사 외무사원으로 남다른 실적을 올릴 만큼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고여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허리, 가슴 등엔 멍이 남아 있었다. 왼쪽 손목뼈가 빠져 있는 것을 같은 방 재소자가 맞춰주었다고 하였다. 검사와 고여인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서도 검사가 고여인의 왼쪽 팔에 상처가 있음을 확인한 취지의 부분이 있다. 요추부, 전흉부의 심한 통증으로 허리 운동이 어려운 상태, 보행의 지장, 통증이 양쪽 대퇴부 후면 쪽으로 방사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구치소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왔음이 인정되고 거짓말 탐지기의 시험 당시 고여인이 근육통을 호소하여 시험 조건에 극히 미달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 고여인과 일가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해소를 제기하였는데 1986년 2월 3일 서울 고등법원은 국가는 불법 감금과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5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최초 고여인을 유력 용의자의 한 명으로 생각하고 신고 당일인 8월 4일 밤부터 6일 새벽 2시 30분까지 집중 조사했지만 결국 석방하였습니다. 석방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기는 합니다. 체포영장도 없이 임의동행이라는 형태로 이틀 밤을 조사했으니 이 역시 불법 체포이기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여인은 풀려났습니다. 애초에 경찰은 고여인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인 석방 전날 윤도인의 집을 수색하면서 나온 폐물의 분실을 우려하며 고여인에게 보관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혐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시간 후 고여인은 다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었습니다. 왜 고여인은 석방된 후 8시간 만에 다시 연행되었겠습니까? 석방 시점인 새벽 2시 반부터 재체포 시점인 아침 10시 반까지 8시간 동안 형사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해답을 알려줄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력사건, 미국 연속, 무능경찰이란 제목하에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노인 사건은 물론 그 무렵 발생한 다른 강력사건까지 끄집어내어 초동수사 소홀, 수사 방향의 속단, 감식수사 미숙, 끈기가 없다와 같은 소제목으로 혹독히 비난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극에 달한 불신과 실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노인 살인사건 기사 옆에 나란히 이 기사를 실었으니 제대로 담당 형사들을 저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는 별다른 진전 없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5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수사본부가 용산서에 차려졌는데 골든타임인 수사 개시 이틀이 성과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사를 본 경찰 수뇌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잡아오란 말이야! 그런데 왜 고여인이었을까요?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수사본부는 유력한 용의자들의 진술을 재검토하였을 것이고 누구의 알리바이가 가장 불분명한지부터 확인하였을 겁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을 7월 22일 밤 9시부터 10시 30분 사이로 추정했는데 최초 고여인을 연행하며 조사한 형사들은 고여인이 주장한 알리바이에서 몇 가지 오류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용의자들과 달리 유독 고여인이 알리바이 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수사본부는 고여인을 정책적으로 다루기로 합니다. 실제 고여인이 8월 6일 다시 연행된 후 고여인의 신문을 주도한 형사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하형사로 말입니다. 고여인을 실제 범인으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알리바이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니 범인으로 조작하기 쉬워서 고문을 한 것인지는 해당 경찰관만 알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수사의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문을 했다면 처음부터 조작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법이죠. 고여인이 차츰 의심스러워가지고 나중에 범인이라는 확신까지 갖게 되면서부터 고문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고문해도 시원찮은 증거가 안 나오고 그래서 또 고문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형사들은 더 깊이 들어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그런 단계가 되어버리면 고여인의 무고함이 확인되었다 해도 풀어주면 고문한 상처, 불법 구금의 사실들이 문제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단 고여인을 범인으로 몰아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고여인을 신문한 형사는 수사 경험이나 신문 기술이 뛰어난 애들은 아니죠. 나도 뭐 고문을 전혀 안 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고문을 선별적으로 해야지 무턱대고 불어라는 식으로 하면 사고가 생기는 법입니다. 고여인을 신문할 때는 의심밖에 없었죠. 아무런 단서도 없고 증거도 없고 치밀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꼼짝없이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피 묻은 옷을 숨긴 곳 같은 결정적인 물증을 하나 꼭 찾아야 할 때 고문을 해야지. 고문하면 뭐가 나오겠지 하면서 기대감만 갖고 안일하게 덤벼들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럴 땐 수사 간부가 냉철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고여인에게 공범이 있다면 고여인 자백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지 않냐고요? 공범이 있었다면 고여인이 불지 않고 배길 수 있었을까요? 어떤 놈이 그럽디다. 나중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미치겠다고요. 당시 경찰관들은 고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지하면서 고문을 정식 수사기법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방법론까지 연구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여인을 수사한 형사들과 검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하 형사는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예금 증서를 보관하다가 이를 빼돌렸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남산 근처에서 막국수집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고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하 형사 범행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용산서 서장 수사과정은 해임되고 형사계장 형사반장은 파면되었습니다. 다만 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복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여인 사건을 담당한 검사 중 1명은 그 후에 검찰총장이 됩니다. 고문으로 피폐해진 심신과 살인범이라는 오명만 남은 고여인. 고문 끝에 아내가 범인 같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검찰청을 그만둔 남편.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게 된 딸. 고여인의 가족은 사회적인 말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여인을 고문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경찰은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고문에 대한 진상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측컨대 고문이 일상화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하 형사 일당만 처벌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수사의 고문은 필수적인 것이니 이를 문제 삼으면 향후 다른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고여인이 진범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직도 고여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손님 받아야 됩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신경통 때문에 약을 먹고 있고 위장도 안 좋아요. 고소요. 법원 판결에 있으니까 형사들을 고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꼭 진범을 잡아주세요. 다음 편은 마지막 편인 진범 추적기입니다.